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안고 길 위를 달리는 50대 택시 기사입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한 것도 벌써 20회가 훌쩍 넘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 넓은 세상, 그 많고 많은 택시 중에서 제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는 것만으로도 참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요? 저는 매일 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지 은근한 기대감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오늘 첫 손님은 서울역으로 가는 손님이었어요. 지방에 사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는 학생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늦잠을 자버려서 그만 택시를 타게 됐대요. 시계와 창밖을 번갈아 보며 초조한 표정을 짓는 학생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건네고 먼저 내비를 살펴봤습니다. 빠른 길로 향한 덕분에 다행히 늦지 않게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었어요. 손님을 내려준 후에는 택시 정거장에 길게 줄지어 있는 택시들 뒤에 저도 자리를 잡아봅니다. 택시를 타려는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제 차례가 금방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를 멈추고 잠시 기다리는데 갑자기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가 영차 소리를 내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설마 혼자 온 건가 싶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할머니 한 분이 종종 걸음으로 서둘러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이고, 지호야. 할머니만 두고 가면 어떡해. 그러다 길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엄마한테 빨리 가야지. 할머니 너무 느려. 할머니까지 무사히 탑승한 것을 확인한 후 목적지를 물었더니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하셨어요. 아까 꼬마의 말을 떠올리면 병원에 엄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걸리냐 묻는 할머니에게 대략 예상 시간을 말씀드리고 아이의 엄마가 있는 병원을 향해 바퀴로 움직였습니다. 뒤에서는 꼬마가 엄마에게 줄 선물을 꺼내 보이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몇 밤 자면 집에 올 수 있냐는 꼬마의 말에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지호가 밥 잘 먹고 엄마 보고 싶다고 안 울면 엄마가 얼른 나와서 집에 오지. 알겠어, 할머니. 나 이제 안 올게. 밥도 잘 먹을게. 아무 때나 서울에 오자고 조르는 것도 그만해야 돼. 알겠지? 치,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은데 어떡해. 뒷좌석 손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아이는 병원에 있는 엄마가 보고 싶어 할머니를 조른 모양입니다. 곧 엄마를 만날 생각에 들뜬 아이를 보니 20년 전 택시 뒷좌석에 올랐던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때만 해도 그 아이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택시 운전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특별히 이 직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넘치진 않아도 부족함은 없이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외아들이었던 저는 온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작은아버지 가족과 함께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오직 저 하나만 성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노라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저는 기둥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저에게 의지하며 늘 저만 바라보고 살았던 분이었죠.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기대가 가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제가 성공해서 평생을 나만 바라보고 고생만 한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농사를 도우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라면서요. 힘든 일 자꾸 하면 인생도 그렇게 된다면서 저에게는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자신처럼 살면 안 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저를 가까운 지방 도시로 보내 공부시킨 것도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후 저는 학교 근처 하숙집에 머물며 지냈어요. 비록 집처럼 편안하진 않았지만 학교를 오가며 지내기에는 적당한 곳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숙집에 있는 몇몇의 학생들은 대부분 그 지역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고등학생이라고는 저와 여자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정희였어요. 정희는 하숙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저와 또래라는 것은 학교 갈 때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지만 제가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활발한 것도 아니라 말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서로 지나치는 날이 더 많았죠. 아마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가끔 마주치다가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우연히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학교 시험을 한 달 앞두고 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공부가 잘 돼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집중하며 공부하다가 목이 말라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혹시나 제 소리에 다른 사람이 깨는 것은 아닐까 싶어 발걸음도 정말 조심스러웠죠. 그렇게 살금살금 부엌에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불 꺼진 부엌 한쪽 구석에서 그 아이, 정희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한 채 식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발견한 정희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겨우 입을 막아 큰 소리를 참았습니다. 몇 초나 흘렀을까요? 긴장이 풀린 우리 둘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물을 마신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정희 앞에 앉았어요. 가만 들여다보니 수학 문제 하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혹시 풀 줄 아느냐며 저에게 문제집을 내밀었고 다행히 잘 아는 문제여서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문제풀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가 잠든 밤이면 부엌 식탁에 모여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조심하다 보니 이야기는 주로 필담으로 나누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도 늘어났어요. 저와 동갑이라는 정희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자식이 없는 이모 부부가 자신을 거둬줘서 하숙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학교에 다녀오면 밀린 하숙집 일이 많았기에 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방에는 책상이 없어서 식탁이 있는 부엌에서 몰래 하는 거였어요. 여상을 다니고 있지만 취직해서 돈을 벌면 대학교에도 가고 싶다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저와 달리 자신만의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정의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지 않는 문제집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함께 봐주면서 매일 밤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학교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내며 마음을 깊이 나누는 친구 한 명 없던 저에게 정희는 어느덧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외로이 지낼 때도 더 이상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숙집으로 돌아가면 나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행복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정희는 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미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저도 정희도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뭐라 생각하든 부엌에서 시작된 우리의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숙집에서의 3년은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힘들었던 수험생 생활도 정희 덕분에 무사히 보내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정희도 이모 몰래 시험을 치렀고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모 부부에게 이야기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뭐하러 그런 짓을 했냐고 핀잔만 들었죠. 지금껏 키워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저도 집에서 등록금을 타서 다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대학에 붙었는데 돈 때문에 못 간다는 게 속상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왜 미안해. 시험은 3년 동안 너랑 공부하면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한 거라니까. 돈 벌면서 계속 공부할 거야. 그러면 네가 합격한 대학교에 붙을지도 모르잖아. 저, 그럼 나랑 같이 서울로 갈래? 서울에? 응, 일자리도 서울에 더 많을 거야. 낮엔 각자 생활하고, 밤에는 지금처럼 같이 공부하고, 내가 계속 공부 봐주면 좋잖아. 제가 비록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어떻게든 정희를 서울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고민하던 정희는 결국 이모에게 서울로 가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이모의 반대가 컸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대체 어떻게 혼자 살 생각이냐며 절대 안 된다고요. 정희는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핑계를 대며 겨우 이모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서울에 집을 구하고 자리를 잡은 사이 정희는 하숙집 생활을 정리하고 제가 있는 서울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알게 되면 절대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집에는 비밀로 하고 정희와 함께 지내는 것을 택했어요. 비록 작은 부엌 하나 있는 단칸방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희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을 했어요. 아침이 되면 저는 학교로, 정희는 회사로 떠났고 저녁이 되면 작은 자취방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신혼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덧 혼자보다는 둘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에게도 잠깐 동안의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입대를 하게 됐거든요. 나 금방 다녀올 거야. 기다릴 수 있지? 응,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네가 군대에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 아파서 그러지. 정희야,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결혼을 해? 지금 말고 나 군대 제대하는 대로 결혼하자. 지금도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결혼하면 더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잖아. 어머니 속이는 것도 계속 신경 쓰이고 너도 이모님 신경 쓰이잖아. 설마 나랑 결혼 안 하려는 건 아니지? 내가 너 말고 또 누가 있다고. 군대에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저는 은반지 하나를 주며 정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대 전 어머니를 보러 집으로 가는 날 정희와 함께 했어요. 제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나온 어머니는 제 옆에 정희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희와 저는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고 서로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당황하던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싸늘하게 말씀하신 건 처음이라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말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경우야?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만큼 확신이 있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대하는 대로 결혼하고 싶어요. 고아라며 가진 것도 없다면서 앞길 뻔한 애를 네 짝으로 받자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 줄 알아? 조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정이 덕분에 힘든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저를 믿으시는 만큼 제 안목도 믿어주세요. 입대 앞두고 뒤숭숭하게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제대하거든 그때 다시 얘기해. 완벽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제대 후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것만 해도 꽤 괜찮은 대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하신지 저와 정희를 서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어머니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상태로 저는 결국 입대하게 되었어요. 훈련소 생활은 낯설고 힘들고 무서웠지만 정의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는 휴가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의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어
당분간 편지 쓸 시간이 없다고 해서 걱정이 됐어요. 당장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년 같은 하루들이 지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100일 휴가날이 되었어요. 저는 곧장 정희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 있었어요. 우리의 온기로 가득 찼던 작은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제 흔적은 물론이고 정희의 흔적까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인집을 찾아가 보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반지 하나를 건네주시더군요. 그 반지는 제가 군대에 오기 전 정희에게 준 결혼의 약속 같은 증표였어요. 그런데 그걸 주인집 아주머니가 주시다니. 이걸 왜 아주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정희는요? 정희는 어디 갔는데요? 지성 학생,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학생 오거든 이거 주라는 말만 해서 알겠다고 한 것뿐이야. 방은 언제 뺐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떠나게 됐다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방 정리되자마자 그날 바로 떠났어.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곧장 정희 이모님이 하시는 하숙집으로 찾아갔지만 이모님도 정희의 소식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 애를 왜 찾느냐며 오히려 되물으셨어요. 제가 아는 정희는 갈 곳이 없는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갈피를 잃은 채 어딜 가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아 일단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방귀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제 방에 들어가 보니 서울 자취방에 있던 제 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짐이 왜 여기 있어요? 그 애가 가져가라고 연락해서 가져왔다. 뭐 어디 떠나게 됐다면서 자기는 월세 낼 자신이 없으니 방 빼고 네 짐도 가져가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는데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다예요?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요? 전화로 가져가라고 한 게 다라서 나도 더는 모른다. 서울에 갔더니 이미 그 애 짐은 없던데 글쎄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니? 어머니, 정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얘가 지금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정신 차려. 네 꼴을 보니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것 같은데 여자가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순진한 거사. 옆에서 어머니가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을 때 어머니가 뭔가 한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어머니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제 더는 물어볼 것도 찾아갈 것도 없는데 제 머릿속엔 물음표만 수없이 떠다녔습니다. 온통 기대로 가득 찼던 저의 첫 휴가는 지옥 같은 시간으로 기억되었어요. 결국 저는 정희가 떠난 이유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부대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어요. 정희가 떠난 것보다 더한 생지옥은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표정도 감정도 잃어버린 채 매일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제대를 거의 앞둘 정도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어디에서도 정희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어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희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급하게 전해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분명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특별 휴가를 받아 빈소에 가는 동안에도 제발 거짓말이길, 뭔가 착오가 있길 바라고 또 바랐어요. 하지만 영정사진 속 주인공은 우리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작은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통곡을 하셨어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도 우셔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다른 친척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큰 사기를 당했다고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까지 설득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까지 몽땅 투자를 했는데 사기꾼한테 제대로 당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가지고 있던 집도 땅도 모든 재산을 잃은 어머니는 그 충격에 쓰러지셨고 그날부터 앓다가 끝내 돌아가셨다고요. 대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는 저에게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정신으로 절대 저에게만은 알려선 안 된다고, 제가 제대하기 전까지 그 사기꾼 잡아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저만 걱정했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모든 것을 삼키고 떠나셨던 거예요. 허망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사실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제 손으로 흙을 덮을 때는 차라리 저도 그 속에 함께 눕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의식은 계속 아득해지고 제가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 없을 큰 충격과 슬픔 속에 어머니를 보내고 얼마 후 저는 제대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을 아시나요? 제대 당시 제 기분이 그랬어요. 이제 저는 저를 반겨줄 어머니도 없고 제 한 몸 따뜻하게 놓을 수 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으니까요. 처음에는 학교 동기들의 자취방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친구가 학교에 가면 저는 슈퍼에서 소주를 사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안주도 없이 병나발을 불었어요. 그렇게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겨우 잠드는 삶이 이어졌죠. 처음엔 걱정하던 친구도 점점 저를 불편해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싶었죠. 그 무렵 정말 이상하게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것도, 희망도, 기대도 모두 사라져버렸는데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 마지막을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택시를 타고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제 옷은 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제 차림 때문이었을까요? 빈 택시 몇 대를 그대로 보내고 나서야 겨우 택시를 잡았습니다. 춥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택시에 오르고 나서 제가 몸을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하자 룸미러로 저를 흑급 보던 기사님은 히터를 틀고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몸이 녹는 게 느껴졌어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몸이 좀 따뜻해졌어요. 고맙긴요. 안 그래도 날이 쌀쌀해서 히터를 좀 틀까 했는데 마침 손님이 있으니 같이 따뜻하면 좋죠. 대학생이에요? 아, 네, 아직 한참 좋은 나이네. 실패해도 뭐든 다시 할 수 있고 성공할 기회도 많고 얼마나 좋아. 나는 학생 같은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럽고 그래요. 부럽긴요. 망한 인생인데. 젊은 친구 입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세상이 뜻대로 안 돼요? 이상하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마지막 가는 길, 누구라도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음 보는 택시기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택시기사님은 저에게 어떤 느낌을 받으셨던 건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 왜 재미있는 줄 알아요?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30년이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듣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이야. 근데 그 안에서 다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고요. 내 인생도 순탄한 인생은 아니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살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거라는 소리는 한 적도 없는데 저에게 일단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택시기사님. 그런데요, 오늘 처음 만난 택시기사님의 일단 살아보라는 그 말이, 살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어머니의 산소로 가는 길.
수많은 무덤을 지나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산소 앞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한참 울분을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토닥여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못난 아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왔는데요. 저 살아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살아볼게요. 처음 만난 택시기사님 덕분에 생사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저는 비록 혼자 남았지만 다시 한번 잘 살아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간 저는 염치 없지만 조금 더 신세를 지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제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는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됐다고, 가만히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신고할 생각까지 했다고요. 친구가 저를 귀찮아할 거라는 것은 모두 제 오해였어요. 친구는 친구만의 방식으로 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눈물나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부터 공사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생긴 제 꿈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택시기사라는 꿈이요. 그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저를 붙잡아준 기사님의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맴돌았어요. 어쩌면 그때 기사님을 만난 게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때부터 저도 택시기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텅 빈 제 마음의 온기를 지펴준 그분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자격이 필요했어요. 본격적으로 알아보니 면허는 기본이고 이런저런 자격 시험들이 있더군요. 일단 면허를 목표로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니 택시기사가 되기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택시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드디어 저의 첫 번째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첫 손님을 태우고 달리던 날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는데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상당히 벅차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고단한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재밌게 느껴졌어요. 매일 택시를 운전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도로 위에 흩뿌리며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택시 일을 하다 보니 저도 꽤 적응이 되었어요. 이제는 손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처음 만난 사람과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면서 짧은 시간을 채우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어요. 가끔 예전에 저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손님을 보면 위로가 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작은 글귀를 전달하기도 하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응원을 건네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주도에서 여행을 온 손님을 태웠는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고심 끝에 강원도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산도 바다도 있고 여행객도 많이 찾는 도시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다니는 택시 회사 사장님이 강원도에 있는 택시 회사 사장님과 잘 알고 있어서 저를 추천해 주셨고, 이사와 동시에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온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제 생각보다 더 멋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손님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 손님에게 들은 정보를 저 손님에게 나누기도 하면서 매일 단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꽤 오래 지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은 전날 내린 늦가을비 때문인지 꽤 쌀쌀했어요. 평일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고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잠시 차를 세워두고 슈퍼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죠. 그런데 그 잠깐 사이 제 택시 뒷좌석에 웬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와는 다르게 아이는 쪽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어? 너 혼자 탄 거야? 엄마는? 엄마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엄마 있어요. 저 카드도 있어요.
택시를 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지 아이는 저에게 카드라며 웬 가게의 회원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아직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눈에는 신용카드나 회원카드나 같은 걸로 보였겠죠.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아이가 말한 주소로 데려다 주는 게 맞는 걸까? 혹시 길을 잃었거나 부모를 잃은 거라면 경찰서에 데려다 주는 게 낫지 않나? 제가 고민을 하는 사이 아이는 다시 한번 저를 재촉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빨리 가요, 빨리. 이게 맞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이가 워낙 영특해 보이기도 했고 일단 주소로 가면 누구든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주소지를 보니 이곳에서 차로 1시간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가는 동안 뒷좌석에 앉은 아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지 주의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올해 6살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6살인데 말도 잘하고 혼자서 겁도 없이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엄마와 둘이 살던 아이는 얼마 전부터 이모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대요. 엄마가요, 돈 많이 벌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벌써 열밤 잤는데 안 와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랬구나. 이모 할머니한테는 얘기했어? 제 말에 곤란한 듯 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무서워서 그냥 나왔다면서요. 주소 종이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엄마가 이모 할머니한테 적어준 걸 보고 글도 모르면서 가져온 거였어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이 주소가 아니면 어쩌나. 이모 할머니는 애가 없어진 걸 알고 지금쯤 애타게 찾진 않을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든 되겠거니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사실 운전대를 잡은 손길은 초조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기가 아는 곳이라며 가리키는 걸 보니 제대로 오긴 왔구나 싶어 내심 마음이 놓였어요. 목적지에 도착해 적당히 차를 세워두고 아이와 함께 내렸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가 잘 왔구나. 엄마한테 한번 가볼까? 하지만 아이의 집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두드려봤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엄마가 나오지 않자 아이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겨우 아이를 달래고 났더니 아이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결국 근처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택시비도 받아야 하고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차 안에서 아이의 엄마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이도 저도 깜빡 잠이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주변은 이미 어둑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직도 안 왔나 싶어 집 쪽으로 다가가는데 저 앞쪽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다가오는 방향이 꼭 이 집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상태로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실루엣의 주인공이 잔뜩 경계심이 실린 목소리로 누구냐며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 설명하려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앞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아이 엄마의 얼굴이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기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정이었죠. 놀란 건 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정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정이를 만나게 되진 않을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참 많이 상상했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고 보니 준비한 모든 말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이야, 네가 영원히 엄마야?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정희의 질문을 뒤로 하고 택시로 돌아가 조수석에서 잠든 아이를 들어안고 나왔습니다. 잠든 아이를 본 정희는 깜짝 놀라더니 서둘러 집문을 열었어요. 아이를 눕히는 동안 정희는 차라도 한 잔 내오겠다며 주방으로 갔어요. 정희를 기다리며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단칸방이었지만 크기가 제법 컸어요. 살림살이는 단출했지만 깔끔해 보였어요. 문을 열면 작은 주방이 나오고 주방 옆에 있는 방문을 열면 나오는 아담한 단칸방. 10년 전 제가 서울에 와서 정희와 함께 지냈던 그 집이 떠오르는 구조였죠. 잠시 옛 생각에 빠진 사이 정희가 차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방 안에는 차를 마시는 소리만 조용히 퍼졌어요. 정희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정희의 얼굴을 보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어? 그럭저럭 잘 지냈어. 넌? 자신이 사라진 긴 세월을 그럭저럭이라고 표현하는 정희에게 저는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덤덤히 이야기했어요. 이유 없이 네가 떠나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이야기와 어떻게 해서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지, 제가 지나온 모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정희의 딸이 제 택시에 올라탄 일까지도요. 정희는 제 이야기에 뭐라 대꾸하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너는 나한테 할 말 없니? 적어도 왜 떠났는지는 알려주지 그랬어. 그럼 원망이든 포기든 빨리 했었을 텐데. 많이 답답했지? 답답? 그게 그런 말로 설명이 돼?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떠나는 게 널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 어머니가 찾아오셨었어. 너 훈련소 끝나고 부대로 갔을 무렵에. 정희의 입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한때 제가 의심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머니는 정희를 찾아와 제 앞길 막지 말고 제발 떠나달라고 빌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은 둘 다 어리고 서로가 전부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나중에 살다 보면 지금을 후회하면서 서로 원망하게 될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제 자취방 보증금을 정희에게 주면서 평생 소원이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애원하셨다고요. 나도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때 너희 어머님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 이해가 가. 물론 그때도 어머니의 마음은 확실히 전해졌었고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부탁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너와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아. 나중에 네 주변에 잘나고 집안 좋은 여자들이 넘쳐날 텐데 그때 정말 후회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어디에 있던 건데? 너도 알잖아. 나 갈 곳 없는 거. 이모 집으로 갔지. 나 사실 네가 나 찾아온 거 알고 있었어. 이모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부탁했던 거야. 그때 네 앞에 나섰다면 아마 흔들렸을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악물고 참았어. 제가 완전히 떠난 뒤로 정희는 이모 부부가 소개해준 남자와 선을 보게 되었대요. 자신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잣집 아들이라 평생 돈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며 이모가 계속 부추긴 덕분에 선보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요. 너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어야 했는데 세상 일이 또 쉽지가 않더라. 시어머니는 빨리 애 낳으라고 닥달인데 결혼하고 3년이 돼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온갖 구박에 시집살이에 남편은 무관심하지. 힘들게 살다가 겨우 아이가 생겼는데 딸을 낳았다고 엄청 구박하시더라. 손귀한 집안에 아들도 하나 못 낳았냐면서. 이렇게 예쁜 내 딸 한 번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으셨어. 딸을 낳고도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에 숨막힐 정도로 힘들었지만 정희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대요. 그런데 아이가 첫돌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남편 잡아먹고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있냐며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말라며 자신과 아이를 내쫓았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남편이 떠난 건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그 집에서 나오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했대요. 뭐 제대로 가진 것도 없이 나오게 됐는데 이상하게 해방된 기분이었어. 물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안 해본 것 없이 하느라 몸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애 키우면서 뭐 얼마나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었겠어. 나 애 없고 남의 집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도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 우리 딸 조금만 더 있으면 학교 입학할 거고 금방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될 텐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아이만 맡긴 거야? 응. 아는 언니가 2교대로 근무하는 공장에 소개해줘서 다니게 됐는데 주야 번갈아서 하다 보니까 아이 혼자 두기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이모한테 우리 딸 초등학생 될 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정희의 딸이 말한 이모 할머니는 하숙집의 이모였어요. 몇 년 전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이모는 하숙집을 정리하고 고향인 강원도로 오게 됐다면서요. 마침 지금 사는 집과 거리가 많이 멀지 않아서 매달 얼마씩 생활비를 드리고 아이를 부탁하게 된 거였죠. 매일 우리 딸 얼굴만 떠올리면서 버텼어. 보고 싶어도 꾹 참고 내가 빨리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아이한테 못할 짓이었나 싶네. 지난주에 스케줄이 꼬여서 보러 못 갔더니 이렇게 올 줄은. 그것도 네 택시를 타고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알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첫사랑에 대한 애틋함, 그 시절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난 기적을 만들어준 것이 이렇게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쳐 오면서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이를 끌어안고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야속함을 담아 목 놓아 오는 저를 보고 정의가 조용히 다가와 끌어안아주며 다독였어요. 순간 제 인생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난리통 속에서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은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기적 같은 재회를 한 후 저는 다시는 이 인연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정희와 정희의 딸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정희의 딸이 이어준 기회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정희를 보기 위해 1시간 거리를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정희도 변함없는 제 모습을 보고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정희는 직장을 옮기고 아이를 이모 할머니 댁에서 데려왔어요. 아이가 완전히 돌아온 뒤로 우리 셋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하고 싶었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감정이 떠올랐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셋이 가족 사진을 찍는 것으로 우리만의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좋아서인진 모르겠지만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곧장 따랐어요. 한참 내려다볼 정도로 작은 아이가 아빠 하며 부를 때는 마음속에 비장한 책임감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하루는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깜짝 선물이라며 유치원에서 만든 네잎클로버를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색칠했을 모습을 떠올리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딸이 준 소중한 네잎클로버를 문방구에 가서 코팅을 했어요. 그리고 고리를 달아 택시를 운전할 때마다 룸미러 옆에 달고 다녔습니다. 딸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데 이렇게 부적처럼 딸이 만들어준 네잎클로버를 달고 있으니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았어요. 운전을 할 때마다 룸미러 옆에서 살랑살랑 흔들리는 네잎클로버를 보고 있으면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 덕분에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잎클로버를 달고 다닌 이후로 장거리 손님도 부쩍 많아진 느낌이었어요. 빈차로 돌아다니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네잎클로버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운전을 시작하려는데 달아뒀던 네잎클로버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천천히 고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딸이 준 부적인데 바로 달아야겠다 싶어서 잠시 정차를 하고 네잎클로버를 주었어요. 튼튼하게 매듭을 지어 묶어뒀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보다 더 꼼꼼하게 매듭을 짓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순간 쾅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신호가 바뀌면서 사거리에 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끼어든 트럭 때문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딸이 준 네잎클로버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걸 지금 고치지 않았더라면 사고 현장에 저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딸이 준 이 네잎클로버 없이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딸이 제 생명을 구해준 것만 같아서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큰 사고를 피한 뒤에 저는 더 조심히 운전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언제나 제 택시에 탄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손님에게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더니 회사 친절 사원에 자주 뽑혔고 덕분에 보너스도 두둑히 받게 되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았을 뿐인데 정말 큰 행운이 언제나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꼬마였던 딸이 벌써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던 딸은 그 흔한 과외 한 번 받지 않았는데 떡하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딸이 서울로 가면서 우리 식구들도 모두 서울로 터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의 환영이라는 말이 지금 맞는 말인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얻고 서울로 돌아가는 제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차올랐어요. 딸은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 어학연수도 다녀올 정도로 참 기특하게 자랐습니다. 정희는 딸이 졸업하면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대학생의 꿈을 이루겠다며 그 누구보다 의욕에 불타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정희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차창 밖으로 병원이 보이자 꼬마 손님의 목소리가 한껏 더 올라갑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데려다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택시에서 내리셨어요. 저도 조심히 잘 다녀오시라는 말을 건네고 다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손님이 택시에 타게 될까? 또 어떤 이야기를 안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바퀴를 움직이려는데 휴대폰 문자 알람 소리가 택시 안에 경쾌하게 울립니다. 문자를 확인해 보니 딸이 취업에 합격했다며 오늘 파티하자고 일찍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남겼네요. 오늘은 어쩐지 평소보다 더 운이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딸의 메시지를 보고 나니 20해 전 그 기적 같은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택시 안에서 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삶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택시 운전이 저를 다시 살게 만들고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일단 살면 살아있는 이유를 알 거라고 하셨던 이름 모를 택시 기사님. 저는 이제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는 제 택시에 타는 사람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도로 위를 달리며 누군가에게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언젠가 제 택시에 타게 된다면 애청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기적 같은 만남을 기다리며 저는 열심히 도로를 달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